가족이란 이름은 참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잔인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무조건 안에는 말하지 못한 눈물과 조용히 삼켜야 했던 감정들이 꽤 많이 담겨 있다는 걸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외면당했던 말들,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아라는 말로 돌아왔던 날들, 그저 이해받고 싶었을 뿐인데 네가 예민한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던 날도 있었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만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만 더 사랑을 사랑처럼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감정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 조용히 묻혀있진 않나요? 거미줄, 서정아, 단편소설.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시모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다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나와 경준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길고 질이 멸렬한 이별의 통로에서 맨 끄트머리에 도달해 있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의 의미였다. 불편했지만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간 가족이라는 관계로 지냈던 어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경주는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이 끝나는 대로 짐을 챙겨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애초에 내가 살고 있던 원룸에 그가 들어온 것이었고 돈 관리는 각자 했었기 때문에 나누어야 할 재산도 없었다. 다만 고양이 미로가 문제였다. 경주는 자신이 미로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의 마디를 꾹꾹 눌러가며 말했다. 경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헤어지기로 결정할 때보다 미로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욱 치열하게 싸웠다. 미로에게 의사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온전히 둘이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긴 언쟁 끝에 결국 경준이 포기했다. 고양이에게 환경이 바뀌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며 부모님 댁에 미로를 데려가면 어른들도 불편해하실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시모는 그 이후로 계속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철없는 젊은 애들의 사랑 싸움을 어른으로서 다독이고 말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지나고 보면 다 별거 아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랬었나 할 거야. 내가 살아보니 그래. 아직 애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남아도는 거야. 애 낳아봐라. 둘이 싸울 틈도 없을걸.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말은 넌 아직 인생을 모른다 라는 뜻이었다. 나도 다 겪어온 거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입 다물고 견뎌라. 그런 말이었다.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면서 타인의 경험과 느낌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도 했다.
일정 나이에 다다를 때까지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설령 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결론을 얻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충고하기를 좋아했다. 마치 그것이 죽기 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듯이 충고의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경준의 부모님은 작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며 팔았다. 가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한 봉지씩 담아와서 우리에게 건네는 일도 있었다. 물렀거나 멍이 들었거나 벌레 먹은 과일들. 덕분에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생각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좁은 원룸에서 시부모와 접이식 상을 펴서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마치 학창시절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단체에 벌을 설 때의 기분을 떠올리게 했다. 시모는 우리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찾아와서 배를 눌렀다. 애들 피곤할 텐데 과일만 주고 그냥 가지. 시부는 때때로 예의를 차리려는 듯이 그렇게 말했지만 시모는 가볍게 웃어넘기며 신발을 벗었다. 부모가 아들 집에 오는 건데 뭘. 은혜야, 우리는 커피? 나는 커피를 타고 과일을 깎았다. 아들 집이라는 말이 지루한 노래의 후렴구처럼 내 귀에 맴돌았다. 얘, 지금 집에 있지? 사과를 좀 갖다 주마. 언제나처럼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나 역시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 어머니 하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러지 마시라고 헤어지기로 했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나는 뾰족하게 말했다. 경준이랑 다퉜다고 나한테까지 그럴 것 없잖니. 이번 사과는 정말 맛있다. 너 준다고 일부러 좋은 걸로 빼놨어. 시모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베트남에 있는 경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한테 다시 제대로 말씀 좀 드려봐. 나 너무 불편해. 사실 경준의 부모님을 대하는 일은 처음부터 내내 어려웠다.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었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나는 언제나 그들 앞에서 긴장하고 조심했다. 그건 마치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처럼 필요한 일이었다. 결혼과 함께 펼쳐진 새로운 관계의 망은 나에게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주었다. 거미줄처럼 찐득하고 기다란 줄은 나를 영영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것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안온하게 잠들고 싶기도 했다. 끈적거리는 줄에 휘휘 감겨 온몸의 기운이 소진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생긴 거니까 나도 가족이라는 따뜻한 안식처를 갖게 되었으니까 라고. 시모가 과일 봉지를 들고 나타날 때까지 경주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나는 어색함을 애써 감추고 문을 열었다. 미로는 재빠르게 침대 프레임 뒤로 숨었다. 아버님은요? 차에 있으라고 했다. 너하고 둘이서 편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 편하게라니.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미로처럼 숨고 싶었다. 시모는 싱크대 옆에 세워둔 접이식상을 자연스럽게 펼쳤다. 나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상 위에 올리고 싱크대에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시모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고 내 등 뒤에서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예, 실은 내가 다음 달에 개를 탄다. 그걸로 올해 가족여행을 가자. 전에 일본 갔을 때 정말 좋았잖니. 네 덕분에 우리가 그런 구경도 해보고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른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사과 껍질을 깎던 과도가 살짝 엇나가 왼쪽 엄지손가락을 스쳤다. 베인 피부 틈으로 천천히 맺히는 선홍색 핏방울을 보자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평소보다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모의 목소리는 작은 집을 뭉게뭉게 채워가고 있었다. 괜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라디오 퀴즈 같은 건 괜히 참여했다고. 주말 오후 흘려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퀴즈에 심심풀이로 문자를 보냈는데 당첨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경품은 오사카행 크루즈의 4인 왕복 티켓이었다. 별다른 노력도 없이 그런 행운이 주어진 일은 처음이어서 좀 믿기지가 않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자. 경준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4인용 티켓이지만 크루즈 회사에 연락해서 2인용 디럭스 선실로 변경을 요청해 볼 생각이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그럴 용의도 있었다. 시부모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간다는 옵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내가 동의한 것처럼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경준의 얼굴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처음이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경준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웠던 내가 여행 준비를 대부분 맡기로 했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설레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니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다. 여행은 언제나 계획과 어긋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타지에서 그런 추억거리를 쌓는 것도 한편으로는 여행의 묘미일 텐데 그렇다 한들 어른들을 모시고 가면서 처음부터 변수를 만들 수는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느라 출발 전에 이미 물먹은 솜처럼 지쳐버렸다. 아이고, 내가 아들 덕에 해외여행을 다 해보고. 크루즈에 올라타면서 시모는 경준의 등을 두드렸다. 오사카행 크루즈는 생각보다 많이 낡았고 복도와 중앙홀은 영업시간이 지난 유흥업소처럼 어둡고 음침했다. 바닥에 깔린 카펫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 검고 푸른 곰팡이 꽃이 피어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가 배정받은 선실은 4인용 가족실이었는데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어딘가에 갇힌 기분이 되었다.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멀미를 시작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났다. 약을 먹어도 좀처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방 한쪽 구석에 침구를 펴고 누웠다. 고스톱이나 치자. 선실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시부가 가방에서 화투를 꺼냈다. 시모와 경주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언제나 익숙하게 해오던 일인 것처럼 패를 잡고 화투를 치는 셋의 모습이 내겐 무척이나 낯설었다. 바닥에 누워 거친 파도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느끼며 나는 오래된 영화를 보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경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가끔 그 장면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뱃멀미를 하느라 선실 구석에 누워있는 나를 두고 한가운데에 모여 앉아 당연한 일상처럼 화투를 치던 세 사람의 모습 말이다. 나는 함께 있으면서도 영원히 겹쳐질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 오래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오사카의 숙소는 공유 숙박업체를 통해 예약한 20평대의 아파트였다. 내 식구가 묵을 만한 호텔은 너무 비쌌으므로 차선책으로 택한 곳이었다. 항구에서 숙소 근처까지 바로 오는 버스를 미리 알아놓았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택시를 타야 했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도 5,000엔이 넘게 나왔다. 미터기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시부는 택시비가 뭐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렸다. 호텔이 아니고 민박집이냐?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시모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이렇게들 많이 온대요. 이용객 평점이 좋은 데니까 깨끗하고 괜찮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호텔만 하겠니? 첫 해외여행인데 무리를 하더라도 숙소에 비용을 좀 더 쓸 걸 그랬나 하고 나는 후회를 했다. 여행 기간 내내 후회의 연속일 것만 같아서 마음이 얇은 종이처럼 구겨졌다. 첫날 일정은 오사카성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숙소 근처에서 JR을 타고 오사카 조코엔역에 내려 15분 정도 걸어야 했다. 날씨가 맑았더라면 주변을 구경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을 텐데 우산을 쓰고 빗길 속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려니 헤맬까봐 조급한 마음뿐이었다. 다행히 길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물이 차 있는 해자 너머로 천수각이 보이자 나는 유적지에 대해 읽어두었던 것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부가 물었다. 저게 오사카 성이냐? 네 아버님, 겨우 이런 데였냐? 대단한 성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구나. 그래도 꽤 유명한 유적지예요. 비가 와서 그렇지 관광객들이 늘 많은 곳이래요. 그러냐? 하고 시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수각을 향해 계속해서 걸었다. 모퉁이를 돌자 낡은 벤치 옆에 엎드린 채 비를 맞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었다. 낡고 더러운 점포로 몸을 감싼 그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일본어로 반복적인 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앞에는 동전 몇 개가 든 깡통이 놓여 있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동전을 좀 넣어주려고 가방을 뒤적였다. 도와주지 마라. 시부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실수인 것처럼 노인의 앞에 놓여있던 깡통을 발로 툭 찼다. 깡통이 가로수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 엎어졌고 그 안에 있던 동전들도 모두 쏟아져 버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한번 보더니 이내 가로수 쪽으로 몸을 끌며 기어가서 깡통을 줍고 떨어진 동전들을 하나씩 그 안에 담았다. 시부는 그런 노인을 내려다보며 아무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줘봤자 술이나 사먹고 그러다 더 살기 싫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다 저런 것들.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 짧은 한마디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분명한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만 같아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고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졌다. 시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비는 꽤 많은 양으로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저녁은 숙소 근처에 미리 알아봐둔 가정식 요리집으로 가서 먹었다. 음식 맛에 대해서는 다행히 다들 만족스러워했다. 다만 시모는 식사를 하는 내내 집에 혼자 남아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밥은 제때 챙겨 먹었으려나. 시모의 그 말은 여행 내내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졌다. 마치 그 자리에는 내가 빠지고 시동생이 있어야 마땅할 것만 같았다. 내가 들어가 있는 어떤 테두리 안에 또 다른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안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어중간하게 서서 그들의 삶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전부였던 여행이었으므로 나는 단 한 번도 그날에 대해 추억하거나 그리워한 적이 없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는데도 말이다. 네가 고아라서 처음에 우리가 결혼을 반대했던 것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시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볕에 오래 그을린 얼굴, 그 얼굴 곳곳에 고집스럽게 새겨진 주름들이 말의 마디마다 꿈틀거렸다. 내가 자란 곳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미혼모였던 친모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데려왔다고 원장 수녀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때 나는 4살이었다고 했다. 4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친모의 존재는 내게 의미가 없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독립하게 되었을 때 수녀님은 친모를 찾고 싶다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내게 아무런 기억도 주지 않은 누군가를 새삼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잿빛 갯벌에 발을 집어넣지는 않겠다고 수녀님 방을 나오며 생각했다. 보육원에서 나온 후 나는 꽤 오랜 시간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삶의 테두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자 조그만 천조각 하나 없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채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이 되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자립금은 집을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기 때문에 한동안 진경 언니의 옥탑방에서 신세를 져야 했다. 나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후 두 해 먼저 자립한 진경 언니는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었다. 나 역시 진경 언니의 권유대로 간호학원에 등록했고 얼마 후 작은 의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시절 나는 젊음을 마음껏 낭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굴었다. 병원 일이 끝나면 별 의미 없는 모임을 쫓아다니며 술을 마셨고 아무나 쉽게 만났다가 미련 없이 헤어졌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다. 진경 언니는 그런 나를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쉬운 충고의 말을 함부로 건네지는 않았다. 다만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이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시답잖은 만남에 지쳐 돌아온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곤 했다. 진경 언니가 있었더라면. 나는 삶의 어떤 순간들마다 언니에게 기댔다. 들숨 날숨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날에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든 그물에 온몸이 휘감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한여름에도 문득 한기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나를 두고 왜 그렇게 가버렸냐고 원망스럽게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실은 내가 언니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온 것이 더 먼저였다는 생각에 다시금 자책했다. 핏줄로 맺어진 친족이 없는 내게 진경 언니는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누구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진경 언니와 함께 지낸 지 3년 만에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여름엔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고 겨울이면 머리카락까지 모두 얼어붙을 것만 같던 옥탑방이 지긋지긋해진 이유도 있었지만 진경 언니의 예민한 심성과 뿌리 깊은 우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컸다. 어둠이 바닥을 치는 시기에 언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직장 경력은 자주 단절되었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모아놓은 돈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내가 원룸을 구했다고 했을 때 진경 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잘 되었네 하고 말했다. 나는 어쩐지 좀 미안해져서 원룸으로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아냐, 난 여기가 편해. 언니가 그렇게 사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손을 내밀지 못했다. 어쩌면 안도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진경 언니다. 라면서 그 이후로도 가끔 언니의 집에 들렀다. 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늘 안심했다. 함께 살지 않으니 언니에게 붙어있던 무겁고 어두운 공기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다. 경준과는 1년을 만난 후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20대 내내 반복되던 연애와 이별의 피로감이 높아졌을 무렵이어서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와 나 사이의 결정은 쉬웠으나 경준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인지 상견례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부모님이 너도 가족을 데려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반년 만에 상견례 날짜를 잡았을 때 경준은 무척 난처해하며 내게 말했다. 내가 가족이 어디 있어. 네 사정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상견례인데 누구라도 데려오라고. 나는 그날 진경 언니에게 가서 오랫동안 울었다. 언니는 이유도 묻지 않고 등을 쓸어주다가 내가 울음을 그치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그냥 결혼하지 말까? 자존심 상해.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는 언제라도 네 편이야. 어쩌면 언니의 그 말 때문에 결혼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있으니까 실수여도 괜찮겠지. 실패하고 돌아와도 기댈 곳이 있는 거겠지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언니는 없다. 언제나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나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생각했다. 시모는 잘 외워둔 연극 대사를 읊듯 한 단어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도 이제는 가족 아니니? 가족? 힘든 것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나는 이제 너를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은 서로 대화로 풀어야지. 대번에 헤어지겠다니 철없는 생각이지 뭐냐. 나한테 다 털어놓고 우리 가족 여행도 가고 너랑 경준이 이제 애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혼이니 뭐니 그런 소리 말고, 응? 결혼을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 갖는 일만 보류한다면 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테니까. 둘 다 그대로 직장을 다닐 것이고 각자의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면 될 일이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데이트 약속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지니 그 점은 편하겠지 하고 나는 단순한 낙관을 했다. 하지만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공간에서 매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생각만큼 낭만적이거나 안온한 풍경이 아니었다. 사소한 차이가 작은 요철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느리게 굴러가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달아가게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경준과 나는 곧 터져버릴 자동차 바퀴처럼 위태로워졌다. 경준과 시부모가 진경 언니에 대해 무책임하게 비하하고 비난했던 말들이 내 마음의 한 축을 무너뜨렸고,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던 다른 한쪽은 비루하다 할 만큼 사소한 일들로 인해 허물어졌다. 이게 뭐야? 어느 토요일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옆에 콜라 페트병이 놓여 있었다. 페트병을 들어보니 담배꽁초 2개가 보였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알았다. 미안. 내가 깜빡하고 안 치웠네. 집에서 담배 안 피우기로 했잖아. 너 있을 땐 안 피우잖아.
내가 있건 없건. 경주는 알았어 하며 담배꽁초가 든 페트병을 현관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걸 거기 넣으면 어떡해. 나는 페트병을 다시 꺼내 뚜껑을 열고 거꾸로 흔들어 담배꽁초를 빼냈다. 밀폐된 통 안에서 뒤들어가고 있던 담배 냄새가 싫었고 함께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그에게 화가 났다. 담배꽁초를 빼낸 통을 물로 헹구고 겉에 붙은 나베를 떼어냈다. 페트병을 바닥에 놓고 발로 찌그러뜨릴 때 경준이 볼멘 소리를 했다. 피곤해. 뭐? 너 가끔 사람 피곤하게 하는 데가 있어. 네 뒤처리하느라 내가 더 피곤해.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소변 볼 때 앉아서 좀 하면 안 돼? 그럼 덜 튀잖아. 대충 좀 살자. 그걸 매일 닦으려니 힘들지. 더럽잖아. 가족끼리 뭐가 더러워? 가족이라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야. 말이 심하다 너. 정말로 심한 건 너 아니냐고.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준의 등 뒤에 대고 나는 소리쳤다. 돌풍처럼 훅 불어오는 바람에 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결혼을 하고 나서 빨래나 설거지거리는 2배가 되었고 먼지와 쓰레기도 그만큼 빠르게 쌓였다. 하지만 경주는 집안일에 먼저 손대는 일이 없었다. 청소나 분리수거를 부탁하면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는 늘 미루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게 되는 식이었다. 집안일은 여자인 네가 해야지. 라는 식의 고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먼지나 악취, 더러움에 대해 그는 무감각했고 나는 민감했다. 결국 견디지 못하는 쪽이 일을 더하게 되었는데 경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 딱히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서로에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는 관계라면 남보다 못한 거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페트병을 밟고 또 밟았다. 일방적으로 이어지던 긴 이야기 끝에 심호가 돌아갔고 나는 전날 사두었던 커다란 종량제 봉투를 꺼냈다. 웨딩 액자와 앨범, 결혼식이 녹화된 CD 따위를 모두 버릴 작정이었다. 결국 쓰레기가 되어버릴 물건들에 아까운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것만 같았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 머리맡에 걸려있던 액자를 먼저 봉투에 넣었다. 결혼 앨범은 침대 밑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한 손으로도 들기에 버거울 정도로 두꺼운 장정의 앨범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버리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보았다. 그곳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진경언니가 옅은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신부 측 혼주 자리를 홀로 지킨 채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결혼식을 할 생각은 없었다. 애초에 나는 예식이니 웨딩 촬영이니 그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했다. 판으로 찍어내듯 똑같은 형식도 싫었다. 경주는 내 생각에 동의했지만 펄쩍 뛰는 부모님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우리랑은 세대가 다르시잖아. 네가 이해해. 그래도 결혼 당사자는 우린데. 결혼식을 올려야 부모님이 그동안 뿌린 축의금도 회수가 되고. 그게 이유야? 아까운 건 사실이잖아. 효도한다고 생각하자. 경준의 그 말에 묘한 반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보다 서로 의견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의례적인 예식을 치르기로 했다. 어쩌면 경준의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피하려고 쉽게 내 생각을 접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본데 없이 자라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느니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살아오면서 마음에 날카롭게 박혔던 편견의 언어를 예비 가족에게까지 듣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질에 몸을 사렸다. 상견례 자리를 지켜줄 사람도 결혼식의 혼주가 되어줄 사람도 내게는 진경 언니 한 사람뿐이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묻는 내게 언니는 그럼 하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찬 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언니. 걱정했는데. 나한테 부탁 안 했으면 서운할 뻔했어. 아무 걱정 말고 행복한 신부가 될 준비나 해. 그렇게 말해주던 언니 덕에 나는 불우한 유년의 기억과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원망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평범한 봄의 신부가 되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을 누렸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여름 언니는 떠났다. 그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흔하고도 무난한 인생의 궤도에 진입했다는 생각에 약간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럴듯한 아파트 한 채 없이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는 신혼생활이 어떤 관점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와 가족이 되어 함께 산다는 일 자체가 내게 위안을 주었다. 아무도 없는 낭떠러지에서 줄 하나를 잡게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허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다. 나를 구해줄 단단한 밧줄이 아니라 얇고 끈적거리는 거미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줄을 믿고 싶었다. 그저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분이었고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도취감에 한껏 젖어 있을 무렵이었으므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한동안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진경 언니가 죽었다는 말에도 날씨 때문에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말에도 그저 네? 네? 하고 대묻기만 했을 뿐이었다. 언니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단정했다. 1인용 침대 위에는 각이 잘 잡힌 이불이 곱게 접혀 있었고 작은 좌식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통장 등이 투명 파일집에 정리된 채 놓여 있었다. 나는 경찰과 함께 옥탑방을 둘러보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모든 힘을 소진해 버리고 마침내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대체 무슨 여력으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청소를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릇을 닦아 차곡차곡 정리하고 옷을 가지런히 개어둔 것일까? 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옥탑방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경찰에게 말했다. 가족이 없대요? 그럼 이걸 어쩐데 그래? 그래서 아무한테나 세를 주면 안 되는 건데. 유류품 처리 문제는 구청에 문의하라는 경찰의 말에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보았다. 근데 아가씨 누구야? 친구야? 가족이에요. 응? 제가 가족이라고요. 제가 더 정리할 거니까 그만하세요. 나는 일주일 후로 계획되어 있던 여름 휴가 일정을 모두 취소한 후 장례를 치르고 몇 안 되는 언니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경주는 휴가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약간 불평을 했다. 어렵게 일정을 마치고 가성비 좋은 숙소를 힘들게 찾아 예약했는데 아깝다는 것이었다.
그냥 다녀오면 안 돼? 유품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네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귀찮은 일이었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외면하고 싶은 것에 불과했다. 나 역시도 그를 원망스러운 눈길로 쳐다볼 자격은 없었다. 진경 언니가 우울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쩌면 과장된 망상이나 허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제도적 안정감에 도취되어 내게 정말 중요했던 한 사람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이제 너를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던 시몬은 불과 며칠 만에 차갑고 날이 선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경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우리의 확고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된 것 같았다. 냉장고는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10분 뒤에 도착한다. 그리고 전화는 툭 끊어졌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실과 냉동실에 가득 찬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아득해졌다. 이걸 다 어쩌지? 나는 한숨을 내쉬고 냉장실의 반찬통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재작년 봄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시몬은 새 냉장고를 사주겠다며 나를 전자제품 매장으로 데려갔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미니 사이즈 냉장고 매대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시몬은 그런 내게 소꿉놀이 하냐며 살짝 핀잔을 주고 제대로 된 걸 고르라고 말했다. 그 순간엔 마치 친정엄마가 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사게 된 냉장고는 집의 크기에 비해 다소 과한 감이 있었지만 막상 사용하다 보니 그동안 작은 냉장고로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로 칸칸이 음식들이 가득 찼다. 냉동실에 마지막 칸 음식들을 다 꺼냈을 때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부와 어떤 중년의 남자 하나가 먼저 들어와 냉장고 코드를 뽑고 냉장고를 밀고 끌며 문 쪽으로 가져갔다. 마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일만 하러 왔다는 듯 시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시몬은 멀찍이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알아요. 알긴 뭘 알아?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시몬은 내게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냉장고를 엘리베이터에 싣는 동안 나는 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 현관문틀의 가장자리에는 얇은 거미줄이 제법 넓게 쳐져 있었다. 무엇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그 끈적한 점성의 방사실로 다 휘감아 버릴 것만 같은 줄이었다. 나는 그 거미줄을 발로 툭툭 쳐서 뭉갰다. 검은 슬리퍼의 앞코에 얇고 하얀 실이 엉겨 붙었다. 냉장고를 다 싣고 나서 시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에야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주방 쪽을 보니 싱크대 위와 그 아래 바닥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들이 집안 가득 이미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가족이 뭔데? 마치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중얼거렸다. 그게 뭔데, 대체? 얼어있던 식료품들은 냉동실과 실내의 온도차를 견디지 못했다. 차가운 물방울들이 음식물 포장지와 플라스틱 통의 곳곳에 동그랗게 맺혔다.
실온에 방치된 냉동식품처럼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Oh my child, I know you're hurt and you can't let go. It's not your fault and you don't deserve.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기에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픈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들이 충분히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용기 하나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 간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하수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Did everything that you thought you should. Didn't seem to do you any good. I know you've tried so hard. I know you've done your part. It's not fair. You did your time. How much longer will you suffer in this life? But don't give up. Just hold on tight. It'll be alright. I know you tried so hard. I know you've done your part. It's not fair. You did your time. How much longer?